그러면 조선시대의 시대를 먼저 구분해 보겠습니다. 조선은 고려를 뒤이어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는 조선 전기, 중기, 후기, 그리고 구한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는 연산군 10년을 기점으로 나눠지는데요. 연산군은 제위 10년 동안 세종에 비견할 만한 성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 10년 이후부터 그는 폭군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시점은 선조 1년입니다. 선조 1년은 선조가 제위를 물려받은 후 흥정을 실시하던 때입니다. 조선 후기와 구한말은 고종 10년으로부터 나눠집니다. 는 신정을 선언한 해입니다. 이 기간 국가 이념을 형성한 사상의 유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에 의해서 유교가 들어오고 그중 훈구파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되었으며 조선 중기 이후 살인파가 득세하기 시작하고 살인파의 잘못으로 인해 조선의 체계가 어그러지면서 대한사상으로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예수사상이 들어와서 대한제국 이후 온전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간 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인물과 관련 시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도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도전은 이성계의 책사로서 조선의 체제를 설계한 훈구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태종과 세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태종과 세종은 조선의 최고의 성군이며 우리 한민족의 문화 부흥기를 만들어낸 효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은화 사용이 금지되면서 민권이 크게 후퇴됐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고 최악의 임금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연산군을 기점으로 조선의 공자 이념이 후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태종과 세종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들에 의해서 은화 사용이 금지됐다는 점,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와 중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선 전기는 사대부 세력과 왕실이 서로 돈독한 관계였다는 것,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왕실과 사대부들은 서로 대립하고 반목했다는 것, 그리고 조선 후기 사대부 세력들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김씨세가에 의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 유학의 도입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몽골 침입 이후 고려는 친몽골 귀족의 전횡으로 인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상태를 해소하고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사상이 바로 주자학, 그들은 도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주자학은 고려 충렬왕 때 문화시중을 낸 안향에 의해서 소개됐는데 안향으로부터 주자학을 소개받은 이재현은 원나라로 유학을 가서 주자학을 깊게 배웠고 자신의 몸을 이색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색은 자신의 가르침을 정도전과 정몽주에게 가르쳤는데요. 이중 정도전은 고려를 일소하고 새로운 나라, 주자학의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이르렀습니다. 정도전을 따르던 훈구파 선비들로는 황희, 맹사성 등을 들 수 있고요. 정몽주처럼 내하에 묻혀있던 학자들은 제자를 길러내면서 후일, 조광조, 이왕, 이조식 등을 길러내게 됩니다. 이들은 선조 1년부터 하림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갑니다. 조선 전기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으로는요. 화폐제도의 폐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종과 세종 시절에 은혜 유통과 은혜 채굴, 은혜 교환이 모두가 다 금지되면서 화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명나라로부터 막대한 양의 은 조공을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태종은 은혜 채굴 자체를 아예 금지해버리고요. 세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은도 유통 자체를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 사신에게 조선 땅에 은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이미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을 조공해서 제외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조선 땅에 난 은은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는요, 민권이 후퇴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권이 후퇴됐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인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폐제도의 폐지는 태종과 세종의 뛰어나고 훌륭한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상의 행복을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제도의 폐지로 인해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이뤘을지 몰라도 민권은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 중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중기는 연산군 10년부터 선조 1년까지의 기간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중종입니다. 중종으로부터 조선 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조선 중기의 특징으로는 사림의 조정 발탁과 탄압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이라고 하면 훈구와 사림을 들 수 있는데요. 훈구는 조선 초기와 중기를 다스렸던 반면 사림은 조선 후기를 다스렸던 사대부들입니다. 훈구와 사림의 주작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훈구에게 주작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도였고 사림에게 주작이란 만 백성이 지켜야 할 도였습니다. 즉 훈구에게 주작은 통치 이념이었지만 사림에게 주작은 종교적 경전이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백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면 훈구는 자신들을 백성의 선량한 큰형님이라고 생각한 반면 사림은 자신들을 백성을 지배하는 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선 중기 두 번째 특징은 왕실과 사대부 간 대립과 불화, 반목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왕실의 소유다. 사대부는 왕실의 가신이다. 이것이 왕실의 생각이었던 반면 사대부들은 점는 사대부들의 나라다. 왕도 사대부가 가는 존재다. 이것이 사대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연산군과 중종에 의해서 나타났는데요. 연산군이 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상을 주장하는 방식은 많이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즉 폭군의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종은 조금 더 상식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고 싶어 했습니다. 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잠시 살펴보면요. 중종은 훈구와 신료들의 세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악마로 조광조를 선택했는데요. 조광조를 발탁해서 신임했고 조광조는 그 신임을 바탕으로 이왕, 이의, 조식 등 능력 있는 후배들을 발탁하여 내에 사림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중종의 신임과 후배들의 능력 있는 백업을 등에 업고 훈구 대신 및 정적 제거에 나섰는데요. 그의 불안감을 느낀 중종은 반대 세력인 훈구 세력과 결탁하여 조광조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김효사인데요. 이 사태로 인해서 사림과 조선 후기는 커다란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조광조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역사적 흐름을 만든 조광조와 동시대에 서양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잠시 살펴보면 조광조는 1482년생이었고요. 마틴 루터는 1483년생입니다. 조광조가 연년생으로 형님입니다마는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 주기도 같았는데요. 조광조는 1515년에 조정에 출사해서 1517년부터 중종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부터 사림 세력을 형성을 했는데요. 같은 시기 1517년에 마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여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519년 조광조는 위훈삭제 운동을 벌였고요.
마틴 루터는 같은 해 라이프치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위훈삭제 운동이란 중종 반정을 일으킨 신들의 봉헌록을 삭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는 중종 등극의 정당성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논쟁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는 주장에 반박하여서 면죄부의 신학적, 성경적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발생된 논쟁이었고요. 교황조는 위훈삭제 운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파문을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묘사화 이후 조선은 본격적으로 후기사회, 즉 성과 사대부, 왕실과 사대부 간 와 반목과 갈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논쟁의 결과로 서구 사회는 종교개혁의 경량에 휘말리게 됩니다.